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즈 제74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2주에 사진 한 장씩 뽑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게 그 터키에 있는 G20 정상회의예요. 보시면은 우리 각각에서만 이렇게 유난히 하얀색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아 이게 국제 정치에 대한 센스가 좀 부족하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리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이 모이면 당연히 뭐 추모, 묵념 이런 거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기 맞춰서 의상을 선택하는 게 센스인데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묵념하죠 실제로. 그리고 혼자 하얀색 입고 있고 여기 보면 혼자 하얀색 입고 있고 이렇게 다 묵념하는 자리에. 뒤에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네. 여성들도 상의를 다 짙은 색으로 입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얀색 입고 있고. 그래서 제법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왜 혼자 하얀색 입고 있냐고. 그러자 해명이 나왔습니다, 해명이. 장례식장에선 흰색 옷을 사용해서 고인에 대한 추모 애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해외에서 소위 제법. 네. 이 의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그냥 하얀색 입는 게 이게 문제냐 그랬더니 뭐 이거 센스가 비슷한 이걸 뭐 외교적 비난을 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냥 센스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다시 물어봤어요. 일부러 입었다는데? 그랬더니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고 하니까 이제 국가 행사가 있고 이제 이런 정상급들이 참여하면 그 의상과 관련된 프로토콜, 규약이 있대요. 네. 그럼 이런 추모나 이런 행사하면 짙은 색을 이렇게 돼 있대. 검정색 아니면 짙은 회색. 근데 일부러 그랬다면 이건 결례다. 사실 이 해명이 나온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 해명을 영어로 내지는 않았겠죠. 국내용이죠. 저 그렇겠죠. 해명은. 그래서 영어로 내보려고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저는 이제 왜 이걸 이번 주 사진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현 정부의 주소다. 그러니까 주변과 조화, 뭐 교감,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입장 차이를 조절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면 변명을 급조하는 거죠. 아 장례식이 원래 흰색 입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상주인가? 그러면은 좀 까슬까슬한 거 입고 가셨으면.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G2 그래서 G20 홈페이지 막 지대다 보니까 재밌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각국 정상의 SNS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 지수 이런 걸 통계를 쫙 내놨어요. 우리 각하는 보시면은 꼴찌에 있습니다. 우리는 23위에. 이거는 뭐 어떤 지수냐면 그 뭐 좋아요 표시 있잖아요. 좋아요. 누적 횟수가 얼마냐면 2만 개 정도 됩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좋아요 표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표를 내놨는데 거의 대부분 꼴찌입니다. 뭐 트윗을 한 횟수부터 분석을 쫙 해놨는데 어쨌든 전 세계 국가 원수들 중에 꼴찌 수준이에요. 1등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거랑 관련지어서 담화문 발표. 그건 1등일 것 같아요. 담화문 발표. 일방적으로 담화문 발표한 건 1등일 것 같아요. 뭐 하나당 트윗 에버리지가 0.26개. 리트윗 개수가 뭐 0. 몇 개.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5년간 누적이니까. 선거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어느 순간 10월달에 출동해요. 우리 각하의 리트윗과 좋아요 횟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놓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갤럽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김무성보다 낮은 호남에서 5%다. 김무성 대표보다 더 낮아. 지지율 5%라는 거야. 난리가 났어. 뭔가 이상하네요. 대단히 이상하죠.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대안 대선 후보를 찾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내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문재인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리얼미터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호남에서는 줄곧 최근까지 1위를 달렸어요. 올해. 저 여론조사하고는 정반대로 역전했어요. 최근에. 물론 이거 다시 재역전할 수도 있는데 추세는 거꾸로 문재인 대표가 올라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마도 아들 병역을 하도 문제 삼으니까 그게 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20%대예요. 둘 다. 최근 2주차 조사를 보면 거꾸로 위기는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실제 김무성 대표보다 더 낮다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6개월로 보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호남에서 인기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서 꺾어지고 문재인 대표가 올라갔어요. 거꾸로. 역전이 처음으로 발생했어요. 최근 6개월 사이에. 갤럽이 말하는 건 정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에서 조사실장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5%로 급전 직하했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떤 안 좋다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5%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예. 아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쪽은 가다가 밑으로 5% 떨어졌고 리얼미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20% 이상으로. 예. 문제가 있다는 부분하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5%는 아닐 것이다 하고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일단 그거부터 그럼. 예. 이유가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런 조사 결과는 좀 튀는 수치인 건 맞죠? 맞습니다. 튀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튀는 거죠. 샘플 사이즈가 표본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얼마죠? 지금 갤럽에서는? 갤럽 발표로 봤을 때는 목표 할당 사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구 비율로 해서 호남권에서 배당된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된 숫자를 말하는데요. 네. 그것이 발표를 한 것은 103개이고 103명입니다. 근데 호남 전체인가요? 광주 전남인가요? 아마 광주, 전라, 전남북 다 포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 전남 다 합해서 실제 조사 사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할당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예를 들어 1000명 기준으로 전국을 뽑았다고 했을 때 광주, 전라의 인구 불의 몇 프로가 있고 1000명 기준에서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3개이고 103명이고 실제 조사 사례수는 그보다 작을 수도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인플레이트를 시켜서 103개의 효과를 미치도록 조정한다 하고 그보다 조금 많이 나왔을 경우는 실사례수가 103개보다는 디플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효과를 반감시켜서 전체 인구 비례의 그 호남권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알겠는데 예. 조사 기법은 알겠는데 그래서 5%라고 발표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차 범위의 문제하고 조사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사회조사에서 95% 신뢰 수준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90% 신뢰 거기에서 9.7% 포인트예요. 오차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갤럽 방식으로 하면 갤럽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103개가 잡힌 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면 했을 때 오차 범위가 9.7% 포인트입니다. 1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10%라고 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라고 했을 때 15% 또는 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5%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를 지금 현재 호남에서 5%의 지지율을 받는다고 발표했으나 오차 범위가 10%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대표는 0%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15%의 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에 있는 김문성 대표는 13%예요. 그럼 적용을 해보면 23%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겹치죠. 문재인 대표가 최대일 때는 금방 계산했던 15%죠. 그리고 박원순하고 김문성은 밑으로 뺐을 때는 몇 프로죠? 10%죠. 겹치죠. 겹치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박원순 대표나 그 지지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통계적으로는 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5%라고 확정해서 예.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면이 있네요. 의도하던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맞습니다. 오차범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호남권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안 좋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근 6개월간 뭐 지금 지난주에 잠깐 올랐을 뿐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낮았어요. 그럼 명백해요. 맞습니다. 추세를 보면. 네. 지금 5월까지만 봤는데 이제 지금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없는데 그건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28 전당대 기억하시나요?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층이 되게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확 올라갔다가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는 문재인 대표의 호남권 지지율이 거의 30%를 넘었습니다. 이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5월달 직전에 네. 4.29 재보선 기억나시죠? 네. 예, 저희 그러면서 역전이 일어났군요. 예, 그때를 바로 넘어서면서 거의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6월달 기억나시죠?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박원순 시장이 확 올라가고. 한밤에 그 기자회견 네. 이후로 올라갔죠. 보이시죠? 그때부터 아들 문제를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5월달부터 4.29 재보선 이후에 그 새정치연합의 그 비주류가 공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1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추석 전후로 해서 소위 정치권의 재신임 전국이라고 하는데 자, 여론조사 해서 한번 해보자. 그때 다시 지지층이 다시 집결을 했어요. 그 10월 달 그 이후에 다시 그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주류 공세 부분들이 컸었고 그리고 10월 말에 최근이었죠. 12.8 재보선에서 다시 참패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저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국정화 아시죠? 11월 초부터 중순부터 타올랐죠.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이슈 조사라든지 일간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중도층하고 그 진보층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 지지층이 계속 집결하는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근데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엔 호남권에 문재인 비토 분위기가 지금 지지도는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되게 강한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스파이럴 오브 사일런스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나선 이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의 그 입장을 표명을 할 때 특히나 민감한 그 이슈에 있어서 민감한 입장을 표현할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중거 집단이라든지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전체적인 그 더 큰 그 집단에서 의견하고 그 분위기죠. 의견하고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을 때 자신의 의견이 스스로가 맞거나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힘든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약을 한 게 Spiral of Silence라는 그 이론입니다. 이제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목은 멋진데 내용은 간단하네요.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과 믹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그 면접원을 고용을 해서 면접은 직접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를 받겠죠? 그러면 둘이 응답자하고 면접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죠. 주고받으면서 응답을 받고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면접은. 그게 전화 면접 방식. 다른 하나는 녹음을 해요. 목소리를 쫙 녹음을 해서 들려주고 응답하게 스스로가
그 버튼을 누르게 돼요. 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응답 자체가 응답 자체에 대한 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갤럽 조사는 맞습니다. 현재 그 호남에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한 문재인 비토 예. 목소리가 영향을 줘서 예.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더라도 예. 지지한다고 대놓고 말하기 꺼려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리얼미터 조사하고 차이가 나는 하나의 원인이가 될 수. 리얼미터 같은 경우 그런 효과가 익명성이 보장된 그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갤럽은 전화 면접이고 맞습니다. 리얼미터는 ARS 방식.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민감한 정치 사회적인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그 자동응답 방식이 실제의 그 생각을 뽑아내는 데서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북의 통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축 떨어졌다가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실제로는 만약에 언론에서 픽아웃을 하려면은 네. 안철수 대표하고 전 공동 대표죠. 김무성 그 대표를 대표하고의 비교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지적을 해주셨고, 예. 예? 물론 상호 보완적이겠죠. 어떨 때는 면접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많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초 보도가 문재인 호남권 5%가 연합이었다고 알고 네, 있는데 연합 그것이 맞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지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 14일 날 그 민중 총국을기 대회죠. 그것이 있었어요. 누구나가 어느 정치 세력이나 그 정치 일정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도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갤럽 조사는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매주 조사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원래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우리 플럭체이션을 그러는데 변화는 전화 면접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무응답층이 유보층이라는 무응답층이 되게 많아요. 직접 전화를 걸면은.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더 좁기도 하고 그런 그 플럭체이션이 훨씬 더 큰데 출렁이는 게 크다는 예. 거죠. 예. 희한하게 갤럽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그런 또 변화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벌 업체에 대한 디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디스는 아니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어떤 조사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질문이 달라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갤럽이 이 5%의 지지율을 발표할 때 거기에 무슨 갤럽이 주도한 장난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수치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하는 것부터는 정치적 판단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갤럽 5가 나오는 순간 이제 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탈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종편에서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당내 그 반대 세력이 그걸 들고 나서 사퇴하라고 뭐라고 하고 뭐 1년의 과정 예. 여기에는 정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리얼미터 망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진보 쪽에서 물론 그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보 쪽에서 보수 쪽 중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보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겁니다. 회사 입장이 아니라. 갤럽이 의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의 과정을 저들 쭉 살펴봤고 갤럽의 표명도 제가 봤고 근데 지금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 조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오차범위 부분들은 보도를 하고 안 하면 그 갤럽 자체 컨트롤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땐 미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종편 그렇죠. 포함해서. 엄청나게 대서특필했어요. 거의 십자포화라고 할 정도의 대서특필이 되었고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예, 맞습니다. 회사 위험해집니다. 더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제 응답을. 예전에 이 보수 세력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영호남을 자극해라. 그럼 호남은 아무리 모여도 영남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이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이 영남에서 나름 지지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무현과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그 와중에 이것도 동원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큰 효과를 보자면 첫 번째로 당 내부에 있는 문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비당권파들은 옳다구나 하고 이 자료를 인용할 수 있잖아요. 큰 장이 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성이 보이는데도 정치니까 뻔한데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 이용 당해주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서 갈등이 커져요, 내부에서 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걸 역밴드웨건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종편이고 뭐고 포탈에서 이런 기사 뜨고 하면 실제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서 지지율을 실제로 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럼요. 당내에서 반대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건 전 문재인 대표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스스로 돌파 못하면 본인 역량이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다룬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재인 후보가 뭐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사실 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여론조사해보면 새정치연합 내부의 갈등,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갈등, 그게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1위로 나와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일반인들한테는 야권이 집권할 영역이 없구나. 그걸 의심케 하고 결국은 보수 집권의 영구 집권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이게 성공하면. 이게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가 대표든 또 누가 대표든 간에 이런 식의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작.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아무도 안 나온지 눈치를 못 챘어요. 정청래 의원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롱타임 노시. 하우즈 부지에. 지난주에는요, 정청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도 그걸 놓지 못했다는데. 저희 집사람은 알고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본인 단독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단독 특종이고, 어느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영상입니다. 의원님이 최초로 공개했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렇죠. 말도 더듬었죠. 보신 분도 보죠. 예. 문재인 대표가 서울대병원 문병을 하고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요 영상 전에 통나무처럼 툭 쓰러지는 영상 있죠? 네, 초기에는 이 영상. 그 영상이. 예. 사고를 당하신 분이라고. 백남기 선생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다 됐는데 다른 분이에요. 예, 문재인 대표가 예. 다녀오시더니
아니 그 정최고 그 가족들이 그 영상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의 그 전후 전 과정과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미디어 몽고가 찍었어요. 저분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다치긴 다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영상을. 그랬더니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라고. 백남기 씨 현재 상태는 제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어요, 직접. 봤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가족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위험한 상태. 가족회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야 할 정도.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독하신 백남기 선생이 중앙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신 때 반유신 투쟁을 했고요. 그리고 옥살이도 하고 특히 이제 다시 뭐 잘리고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80년 5월 5.18 때 포고령 위반으로 감옥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시절에 박통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이제 그에 따른 또 다른 박통에 의해서 이 사고까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이게 제2의 유신 시대다. 단순히 집회 나왔던 농민 한 분이 재수없게도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다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가톨릭 농민의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수압을 자기들이 조절한다는 하는데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직접 쏘면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청 항의 방문을 갔죠. 그 다음 날 가서 물어보니까 15cm, 11cm 모니터 화면 그거래요. 그래서 이제 변명은 잘 안 보였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뭐 법대로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좋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벽 설치가 불법입니다. 일단. 그렇죠.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고요. 시민의 통행을 막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대법원도 불법이다. 처음에 명박산성 등장했을 때 사람들 정말 비웃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높은 차벽이 단단하게 섰는데도 별 말 없죠. 벌써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걔네들한테. 이러면 익숙해지면 안 된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이 물대포를 국회의원들, 새누리당은 별 문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맞아보면 예, 그 사람들 세워놓고 맞추는 그 퍼포먼스를 제안하면 물대포를 같이 맞자 이러면서 악셀레타 밟듯이 발로 뭘 밟는데요. 그 그래서 이제 이 세지는구나. RPM을 높여서 네. RPM이 높을수록 이제 수압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위력을 가려면 2000 RPM 이상. 경찰이 2,800 RPM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라고 얘기를 했죠. 2000 RPM 이상인데 최대치가 3000 정도 나오나 봐요. 근데 이게 2000인지 2500인지 3000인지를 경찰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억도 안 남겠죠, 당연히. 그건 기록이 안 남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또 변명은 이거였어요. 지휘관이 아래 위로 뭐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그 명령을 못했다. 중지 명령을. 이 물대포를 예를 들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 명하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몇 명, 우리 같이 맞아보자. 월요일 날 안전행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출석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이제 다 경찰청장도 좋네요, 같이 맞자. 따져. 그게 좋겠네. 경찰청장이 가운데 있고. 밟는 RPM을 속일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이나 경찰청장한테 약하게 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밟겠습니다. 꽉!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네. 한겨레 기자들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 다이얼식 돌리는 거였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계속 안전하다. 사람이 죽을 정도 아니다. 그럼 맞아보겠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랬어요. 기자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쏴봐라. 어떤지 보겠다 그랬더니 아 그건 못하겠다고. 2014년에 사용한 물대포 물의 양이 4,000리터였거든요. 이번에는 18만 2,000리터. 하루 동안. 오. 45.5배를 사용했고요. 캡사이신은 651리터를 이번에 쐈는데 그게 작년 1년치의 3배입니다.
처음부터 물량 아끼지 않고 다 써 부더라고. 맨 위에서 어딘가에서 명령이 온 그래서 거죠. 지금 이번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겨레 특종 하나 주고 왔어요. 뭐냐면 고맙습니다. 예. 내용도 모른 채. CBS 김현정 뉴스쇼 할 때 네. 그 백남기 선생 직접 옆에서 부축한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상황을. 갑자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신원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가르쳐 주냐. 그럼 내 방송국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 국정화가 지금 막판에 이제 레임덕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까봐 아주 초전박살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나오게. 그래서 보통 그런 건 수사과에서 하지 왜 보안과에서 그러니까요. 뜹니까? 간첩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종북 세력 뒤에 있다고도 나올 거예요. 네, 틀림없이 네. 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음직한 노조, 왜 그 회사에 노조 명단을 넘겨라. 그래서 홈플러스 안산지점, 한국가스공사 기술연구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찰이죠. 경찰청에서. 네. 근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71조 3항 위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파파이스 방송을 보는 노조에서는요, 절대 공개 안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단 발표했죠. 이 민중 총궐기에 이름을 올린 주최 측 40개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두하라. 소환하겠다. 그 이명박 정권 시절보다 더 나간 거는 틀림없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실제. 테러법 안 해? 파리 테러가 생기니까 당장 새누리당이 튀어나와서 테러 방지법을 강화해서 국정원에다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1,000억을 줘야 되고 국정원에. 그리고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고 국민들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갑자기 시리아에서 200명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난민 신청을 했다고. 시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난민이 온 지는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고 그들을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근데 200명이 갑자기 지금 몰려온 것처럼 뉴스가 빡빡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압둘와 부른 게 한 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미 다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니 우리도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론 작업을 막 순식간에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러 방지법이 나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김어준 총수가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쁜 법이고 꼭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특집은 IS 파리 테러입니다. 이게 현장 사진인데 트위터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9, 11구 테러 어쩌고 하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랑 비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가 19, 11구예요. 여기가 1구 루브르 박물관 있고 뭐 오페라 하우스 있고 그 파리의 최중심부예요. 휘돌아가지고 1구, 2구, 3구, 4구 삥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19, 11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구 바로 옆이에요. 위치로 보면 파리 시내 한 중심입니다. 사실은. 우리랑 비교해보면 여기의 분위기는 대략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문 여는 가게도 많고. 홍대, 신촌 플러스 종로 이 정도 되는. 근데 마침 오늘 우리가 섭외하지 않았는데 파리에서 오신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제가 설명한 거가 그 정도죠? 프랑스에서 10년 정도 거주했었는데요. 10년이나? 예, 19, 11구는요. 우범 지역이 전혀 아니고 파리 자체가 서울보다 훨씬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6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6분의 1. 센터고 그쪽에 또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이렇게 예술가들도 많이 오고 특히 현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홍대, 신촌 그런 완전히 분위기죠. 뭐 홍대, 신촌 딱 그 분위기. 완전 시내, 완전 시내. 무슨 외곽의 우범지대고 뭐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 길가에 있는 식당에 그냥 쏜 거예요. 그냥 무차별로. 초반에 나왔던 뉴스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짚은 몇 가지 바로 짚고 넘어가면 난민을 통해 유입됐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난민 여권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 여권은 가짜였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기자가 자기가 그 번호하고 똑같은 여권을 산 거예요. 가짜를. 그 여권 가짜다. 난민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거는 이 가짜 여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가짜 여권을 거기다가 던져놓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오보 하나는 뭐냐면 2006년인가요? 파리 외곽에서 크게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일 거라고 하는 추정들이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벨기에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벨기에에 있는 아랍 지구 무슬림 지구의 출신이고 이 친구가 기획자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죠. 심지어는 13살짜리 자기 동생도 벨기에 살다가 데려가서 IS에 가입시켰어요. 거기서 다비크라고 IS가 발행하는 잡지거든요. 그 잡지 보면 인터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시리아에 있다가 벨기에 들어가가지고 테러 지휘하고 다시 빠져나가고 그런 걸 과거에도 했다고 이 인터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 피를 흘리는 걸 보면 테러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전에는 무슬림의 피가 전 세계 TV를 통해서 흘리는 거를 보아왔는데 그 무슬림 믿지 않는 사람 피를 흘리는 걸 보면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때를 생각하며 그걸 합리화하는 명분 중에 하나인데 자 IS가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지 최근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부터 지금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정의길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쓰고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저기 기사를 쓰다가 참고 서적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금 하도 문제가 되는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 옛날부터 문제가 된 지가 벌써 9.11 테러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제대로 된 처음부터 왜 시작이 됐는지 제대로 된 그게 한국에 나온 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책은 IS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IS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IS로 오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나 그런 걸 쓴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1744년이 등장하는 거죠? 현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기원을 이제 굳이 따지고 옛날로 올라가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인데 이게 와하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 이슬람 전도사였죠. 그때 이제 이슬람이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코란에 적힌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슬람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 원리주의라 그러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사우드 지금 무함머드 빈 사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죠. 그 리야드 지방에 있던 부족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야망이 커갖고서 이 아랍 세계 전체를 한번 통일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졌는데 뭔가 통일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랑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정교 동맹을 자기는 정치 권력을 갖고는 종교 권력을 가져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이데올로기로 이제 무장을 한 전사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아주 세력을 아주 크게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내 한 분파죠. 그건 이슬람 내 이 와하비즘이라는 게 이제 아랍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을 기원이라고 보는 겁니까? 와하비즘. 굳이 따지면은 현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 그 기원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우드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사우디 왕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 와하비즘을 자기네 종교니까 이 와하비즘을 갖다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주의라는 성향 이런 것이 전 세계 이슬람에 많이 전파가 되는 거죠. 이슬람은 코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무장도 불사한다. 자기네 노선과 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와하비 군대들이 그때 자기네
와하비즘으로 개종해라 3번 개종해도 말을 안 들으면 뭐 목을 따고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엄격하게 자기네들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그걸 신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기자님의 경우는 이럴 때 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을 땄다고 하시는데. 자, 이게 여기가 기원이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눈길을 끈 것은 무슬림 형제단이 창립했다는 얘기가 그다음 네.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또 왜? 와하비즘이 이제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만 있었는데 이제 20세기 초죠. 이집트가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에 이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그 수에즈 운하 지구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지구는 이제 식민지 영국이 직할 통제하는 지역이니까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고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국 사람들은 잘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고통받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사회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먼저 하는 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슬림 형제단은 처음에 출발할 적에 지금으로 보면 방과후 학교 같은 거였습니다. 소년들의 초등학교 교사였으니까 이 사람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애들을 모아서 스포츠도 하고 뭐 이제 이슬람 역사에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걸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20년 만에 갑자기 세력이 부르면서 큰 정치 세력으로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건 사실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커갖고서 이게 어떤 조직이라고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부터 조직부터 해갖고서 무장투쟁 조직까지 이슬람 세계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큰 기업도 운영하기도 하고 병원도 운영하기도 하고 막 운영하기도 하고.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서 집권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최근에 저기 그 무함마드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슬림 형제단을 바탕으로 한 그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었죠. 근데 결국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각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6.1 전쟁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현대 이제 중동 분쟁의 이제 촉발점은 이제 크게는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거기서 반대하는 이제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그렇죠. 이제 갈등으로서 이제 폭발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4번 전쟁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4번 전쟁에서 다. 처음에 건국할 때 한 번 하고 수에즈 운하 위기라는 게 50년대 때 한 번 있었고 세 번째가 이 6.1 전쟁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68년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공을 해갖고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심지어 저긴 이라크까지 공군력을 다 파괴해버리고 지금 시나이반도 다시 이집트 돌아갔는데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뭐 이렇게 저기 지금의 그 가자지구, 뭐 저기 서한지구 이걸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몰려 있는 거 다 그때 점령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죠. 저기 중동 지역에서. 그걸 보고서 미국은 또 그걸 보고서 물론 이스라엘을 친하긴 했었지만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이스라엘이 진짜 또 똘똘하고 정말 믿음직하구만.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더욱 지원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아랍의 대중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니네들 그때 나세르 대통령이었었는데 이집트의 유명한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시기에서 니네들이 우리 아랍을 갖다가 아랍 민족주의라는 걸로 대동단결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어서 굴러온 애들한테 인구로 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지금 완전히 우리가 당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슬람주의 그때 한참 이슬람주의 지하에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무슬림 형제의 이슬람을 반 정치운동 우리의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 걸로.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약해졌으니 네. 거꾸로 이슬람의 그렇죠. 원리주의를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렇지. 반작용이 일어났군요. 그때. 원리주의라면 이슬람주의 우리의 이슬람으로 다시 우리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이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슬람주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랍에서 저기 아랍 민족주의가 약화해야 되고 세속주의 지도력도 약화되고 이슬람주의 세력이 부상되고 팔레스타인 투쟁은 더 격화되고 그 결과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내전까지 벌어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강의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의 분위기로 제가 이 강의 분위기를 최대한 빨리 지대하고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간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현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본격적인 기원은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합니다. 왜적 침공하냐면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권에 반발하는 무슬림 세력들과 부족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제압하려고 소련이 침공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슬람의 이 아프간의 현지 무슬림들뿐 아니라 그 아랍의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굴러 가갖고서 자원병으로 가갖고서 무장을 전쟁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 무자헤딘이라 그럽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무자헤딘이 어떻게 양성이 되냐는 겁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대갖고서 기술을 그렇죠. 왜냐하면 소련이 세력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무자히딘의 사실은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건 뒤에서 미국이었어요. 미국 CIA가 나서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댔습니다. 돈을 대갖고 심지어 여권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비행표도 끊어주고 그래서 거기 가라고. 왜? 자기네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그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정보부가 훈련시켜서 다 들어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조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빈라덴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카에다가 나오고 이 스토리는 대충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의 적, 미국을 괴롭히는 괴물은 미국이 키운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공식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도. 반미주의자예요? 역사가 그래요, 사실. 이때 우리가 아는 탈레반도. 탈레반은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이제 소련이 1988년에 철군한 다음에 그 아프간에 남아있는 무자헤딘 세력들이 내전을 벌입니다. 내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이제 내전이 하도 지속되고 하도 실증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아프간 소련이 침공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세력들인데 일종의 성직자들이죠. 탈레반이라는 일종의 이제 하위 성직자들입니다. 학교에 이슬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서 동네 가고서 여러 가지 재래나 이런 걸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소련의 아프간 전쟁 때 파키스탄에 피난을 가고서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던 사람들인데 다시 이제 아프간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집 고향에 돌아와 갖고서 하도 아프간 조국의 현실이 암울하니까는 자기네끼리 뭉쳐갖고서 드디어 이제 일어선 겁니다. 근데 여기 일어섰는데 배우가 누구냐?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그 돈을 아프간을 자기네들의 프락시 스테이트라니까 자기네 괴뢰 국가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탈레반을 내세워가지고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한몫 끼어서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대갖고서 이 탈레반을 키웁니다. 탈레반이 나중에 정권을 잡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밥 먹다가 최근에는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잖아요 또. 처음에는 미국이랑 그렇게 꼭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탈레반이 집권해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틀어진 게 빈라덴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틀어지게 된 거죠. 미국이 나중에 보니까 빈라덴이 여러 가지 테러에 관련된 걸 보면서 빈라덴을 잡으려고 계속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빈라덴을 잡으려고 계속 그러다가 이 빈라덴 문제로 결국은 사이가 틀어집니다. 빈라덴이 그전 9.11 테러 나기 전부터 미국은 빈라덴을 잡으려고 아프간에다 미사일을 쏘아붓고 그랬는데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빈라덴이 이제 그 궁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게 9.11 테러를 갖다 결국 해갖고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간에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사실 키운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간에도 쳐들어가고 더 중요하게는 이라크를 쳐들어가죠. 그렇죠. 이라크를 쳐들어가죠. 여기서부터 IS가 다시 이제 등장할 뿌리가 잠깐만요. 약 5분의 1 정도가 졸고 있어. 자, 이제 IS가 등장할 차례가 됐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들으셔도 되는데 깨어나십시오. IS가 등장하는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이라크 전쟁이에요. 부시가 명분 없이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명분으로. 9.1 빈라덴 적이 없는데 석유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IS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죠. 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이 사진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 유명한 사진인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한 달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가 전쟁 끝났다고 자기가 이제 항공모함에 내려가지고 저기 뒤에 잘 안 보이는데 미션 어컴플리시드라고 써놨습니다. 임무 완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도 전쟁을 사실 하고 있고 예전 중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부시는 두고 그냥 이 사진만 내미면 깨갱하고 두고 그냥 아직. 그래서 후세인 정권을 부시가 무너뜨립니다. 무력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IS의 탄생에 기여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권력 공백이 생겼어요.
미국 대안을 갖고서 미국 쳐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해 걸려고 생기고 그 공백을 누가 들어간다면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공백을. 근데 거기서 또 하나는 변수가 뭐였냐면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 두 주민이 사는데 수니파가 30%고 30% 정도의 소수고 시아파가 한 60% 정도는 다수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는 수니파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고 있었고 시아파 정권을 못 잡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미국이 시아파 정권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류였던 30%의 수니파가 불만이 생긴 거죠. 특히 군대 세력. 군대. 대부분 군대 세력, 정부군 군대들이었고 테크노라트들이었고 관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 훈련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랑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슬람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많은 지휘관들의 절반 정도는 다 사담 후세인 시의 정권 지휘관 출신들입니다. 얘네들이 왜 다른 테러 단체들하고는 다르게 국가 선언을 했냐면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이 초반에는 소위 우리가 서방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왜냐하면 그 시리아 정권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러시아하고 이란에, 그리고 중국에. 그러자 반군을 미국이랑 유럽이랑 사우디 이쪽이 지원을 해주고, 생각해보시면 3차 대전은 2차 대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편먹고, 그죠? 러시아하고 이쪽 편먹고, 그런 대결을 시리아에서 벌이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 쪽이니까 러시아하고 싸운다고 IS 이 축을 이 서방 쪽에서 지지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시리아 내전은 이제 2011년부터 시작됐죠.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라크에 있던 알카에다 세력들, 이 알카에다 세력들이 나중에 독립을 해갖고 이슬람 국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 내전에 가갖고서 누스라 전선이라는 걸 만들어갖고서 세력을 확 키웁니다. 세력을 확 키워가지고 그게 다시 이슬람 국가로 통합이 되면서 다시 이라크로 밀고 내려와갖고서 지금의 이슬람 국가가 건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의 영토가 아니죠. 영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은 이른바 수니파 아랍계 주민 영역과 아주 거의 일치합니다. 수니파 아랍 지역. 시리아에도 수니파 주민들이 살았고 이라크에도 당연히 수니파라는 게 이슬람이 다수니까는 살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서는 수니파가 마이너리티 소수였고, 아니 주민은 다수였었지만 거기도 정권은 소외됐습니다. 똑같이 정권이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를 그 영역 안에 딱 들어간 거죠. 그 이슬람 국가가 그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이용을 해갖고서 자기네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국가 선포를 했나요? 했죠.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단체인가요? 2014년 6월 29일 날 이슬람 국가라는 걸 선언했어요. 우리 국가라고. 여기는 칼리프 국가다. 그러니까 칼리프라는 게 옛날에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메드 제자들이 후계자들이 건설했던 제국의 총수, 그러니까 총수죠. 총수 아닙니까? 이 친구가 총수예요? 칼리프가 이슬람 쪽에서 보면 총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1대1 다 만나야 되겠다, 1대1로. 자기를 갖다가 칼리프라고 자칭하고 칼리프 제국을 갖다가 나라 국가를 다시 건설하겠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죠. 네. 자기가 국가 선언을 했고, 실제 시리아 정부군과 맞먹는 영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저기 이라크 정부군을 압도했죠. 이라크 정부군을 압도하고 시리아 정부군과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2014년 6월 29일 날 이슬람 국가라는 걸 선포하고서 이제 그 실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도한 게 뉴욕 타임즈가 7월 달인가 그 라까, 얘네들이 수도를 라까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라까라는 도시인데 거기 풍경을 전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보니까 좋다 이런 겁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바깥에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데 여기 와보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앞제이긴 하지만 질서가 있다 여기. 그리고서 옛날에는 저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때는 뭐 삥 뜯긴 게 훨씬 많았었는데 돈 뜯기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세금으로 한 달에 $20만 내면 된다.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컷 역사 얘기하다가 또 표현할 때 삥 뜯고 막 목을 따고 막.
$20만 내면 된다. 그리고 가보니까 뭐 금은방 정상적인 상행위가 다 돌아가고 있고 경찰은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일단 자기네들이 그 아까 총수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일단 들어가면은 그 부족장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위임합니다. 일단 자그마한 데는 그리고서 몇 가지 조건을 달죠. 뭐냐? 일단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맹세해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 외의 문장을 쓰지 말아라. 문장 이게 상징 깃발 있잖아요. 그리고서 자기네들은 다 외곽의 경비로 빠집니다. 이슬람 그 여태까지 수니파 부족장들 부족 세력들이 시아파들 정부들한테 시달리다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도 더군다나 시리아 정부군이 이 내전 때 그 국민들 20만 이상 죽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IS의 가장 큰 문제 이제 잔혹한 처형, 참수를 하고 하는 것들. 많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안 되고. 근데 수니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네들을 탄압했던 시아파 경찰들이나 부패한 관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외국인들도 납치해서 학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저쪽에 대한 충격과 공포 뭐 이런 전략이죠. 일단 그렇게 죽여서 상대방에 대한 그걸 제압을 하고 수니파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상징의식,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너네들 탄압하는 세력들 같아 이렇게 처형해준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수니파 주민들한테 주는 건 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국가가 왜 유지되는가 하는데 일단의 그 이해의 단초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폭력적인데 금방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유지되잖아요. 주민들과 경제적 이권을 나름대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쟤네들 자금원들이 석유 밀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석유 밀매라는 거는 저기 시리아와 이라크가 옛날부터 오래부터 서방의 제재를 받아서 석유를 갖다가 수출을 못 해갖고서 옛날부터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많이 관여되고 거기에 몰면. 근데 이게 이제 혼란이 오면서 잘 돌아가지 않고 특히 시아파 정부 들어서는 아사드 정권 이런 쪽에서 그 이권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는 못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 갖고서 그 이슬람 국가는 유정은 자기네가 차지를 합니다. 유정을 차지해서 석유를 파는 건 주민들이 팝니다. 주민들은 그걸 받아 갖고서 정제를 하고 밀매를 해서 자기들은 또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닝 게임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위닝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공습을 지금 계속 한다는데 유정을 공습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거죠. 자기는 먹고 사는 걸 파괴했으니까. 머리를 잘 굴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민과 이슬람 국가 사이에는 또 밀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라크의 유정은 이게 아주 층이 얇아가지고 폭격을 해도 금방 파낼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자기네 사보를 이렇게 대충 파면 별로 그러니까 고도의 유정이라는 게 고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라크나 이런 땅에서는 그게.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시리아 영토 크기 정도. 영국만한 크기입니다. 영국만한 크기요. 영국만한 크기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조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프랑스가 타겟이 된 겁니까? 이런 IS의 첫 타겟이 유럽에서 된 겁니까? 이유는 이제 프랑스가 유럽과 유일하게 그 공습에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직접 공습에 참여한 영국도 참여. 영국은 잘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리테르 나기 5일 전인가에 샤를 드골이라는 항모를 갖다 저쪽 페르시만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작전을 더 크게 벌이겠다고. 시리아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놀아본 지역 뭐 이런.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는 이제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그렇죠. 역사의 근원이 있는데 옛날에 알제리 식민지 때문에 알제리가 자기네 나라 식민지였는데 알제리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프랑스 본토로 가서 지금 인구가 한 500만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600만 명이 얼마나 커요? 인구의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프랑스가 특히 뭐 무슬림을 차별하는 제도나 이런 게 문화나 이런 거 있지는 않은데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불만, 무슬림들의 불만과 이런 데가 많은 풍토가 약간 있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가장 프랑스 출신의 무슬림들이 IS로 가장 많이 갔답니다. 인구가 IS 쪽이 제일 많답니다. 지금 뭐 파리 테러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 출신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국적을 갖고. 시리아 지식인들 중에 프랑스로 유학 온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네. 엘리트들 중에 보면
이네 얼굴인데 뭐 식당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막 문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시리아 출신이다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을 피해서 프랑스로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그 서방 국가는 자기를 통치한 적이 있는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 지식인들이 결국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이슬람주의의 이론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지층이 있겠죠. 하여튼. 또 하나는 저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왜 벨기에에서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벨기에 출신의 기획자. 벨기에도 이렇게 무슬림 지구가 있던데 거기서 왜 IS로 합류하냐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일이 없답니다. 일이. 여기서 내가 잃을 게 없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저기 IS 가면 나를 대우해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벨기에는 또 저기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 북쪽에 네덜란드 말을 쓰는 지역이 잘 살고 프랑스 말을 쓰는 그렇죠. 지역이 못 삽니다. 근데 그 중에 프랑스 말 쓰는 지역, 그 중에서 무슬림 지역은 더 못 사니까는 그게 이제 또 소외감이 이중 삼중으로 깊어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프랑스 언어가 통하니까 가깝게 네, 기차로 타고 네. 2시간이면 되거든요. 그 와가지고 테러하고 간 거예요. 이슬람국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수세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이슬람 국가가. 네. 네. 여태까지는 자기네들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런 데 집중을 했는데 네. 이 작업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미군이 공습이 강화되고 미군도 한 1년 이상이나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이나 오랫동안 이제 공습을 하면서 현재 정보망이나 네트워크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거고 그러면서 공습의 정확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겼을 거고 또 하나는 저기 지상에서 쿠르드족 민병대라는 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IS와 대결 의지가 상당히 있는 세력들입니다. 자기들도 자기 자치국가를 세우려고 세워야 되니까는.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군이 그 사람들이 미군의 도움을 받고서 최근 들어서 그 산자르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IS를 격퇴시키고서 쫓아내버리고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건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IS 수도 라카와 이라크의 최대 도시 이것이 모술이란 지나갔는데 보급로가 차단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최근에 참전을 했죠. 러시아가 최근에 참전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공습에 가담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러시아의 그 참전이 이슬람 국가한테는 약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사드 정권이 미군에 의해서 이게 이 방공망 제공권이 거의 없었는데 러시아가 가서 그 제공권을 제공해 주면서 그 아사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력과 이런 걸 결합을 해갖고서 이제 이슬람 국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본격적으로 공격 안 하고 있어요. 대신 아사드 정권한테 더 숙제인 친서방 온건 반군 쪽만 먼저 공격하고 있죠.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정권 편이거든요. 그 미국은 반군 편이고. 근데 IS는 양쪽 다과 적극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그림인데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핵심입니까 오늘은? 예.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방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탄생할 시절부터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국가 건설되기 전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켜 버리는. 아사드가 현 시리아 정권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저 시리아가 이란이랑 친하거든요. 같은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란은 사우디와 저 중동 지역 해경은 패권을 놓고 싸우는 국가입니다. 라이벌이고요. 또 정교적으로 시아파 순위파로 갈려 있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 요번에 저기 공공에 처한 김에 저걸 갖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면 이란의 영향력이 봉쇄될 거라고 보고서 불불 알가리고 저기다가 30억 불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반군들한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이슬람 국가 쪽으로 다 IS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친서방 온건 반부는 부패 세력들이어서 그 돈 받아서 다 자기 호주머니에 챙겼고 조직 확장은 누스라 전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IS에 합쳐지는 그쪽 세력들이 다 그걸 썼습니다. 자기 조직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IS가 막 커지자 어느 순간 IS가 이제 나는 독자적인 국가야.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당황하고 미국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새끼가 그렇죠. 지들 국가를 선언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테러를 막 하니까 이제 우리 돈 먹은 애들이 거꾸로 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터키란 나라. 제가 그은 데가 그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소수 한 3천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소수민족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국가를 가져보지 못해서 완전히 독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일 골치 아파하는 데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제일 많이 쿠르드족이 사니까는. 쟤네들을 놔뒀다가는 독립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때 이슬람 국가가 나타나니까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눈 감고서 방조를 해준 겁니다. 뭐 어떻게 방조를 해줬냐.
이슬람 국가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슬람 지원자들을 그냥 넘어가게 해주고 자기네 나라를 통해서 무기를 제공해주고 저기 아까 반군 무기를 제공. 그래서 터키하고 IS하고 사이가 좋아요. 터키는 지금도 사실은 뭐 거의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네. 아까 시리고 아사드 정권 그리고 아사드 정권 이슬람 국가랑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싸우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게 된 누스라 전선 그 전에 누스라 전선을 만들 때 누가 기여를 해주냐면 아사드 정권이 기여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감옥에 넣었던 모든 이슬람주의 세력들을 싹 석방시켜 갖고서 내전이 터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갖고서 누스라 전선을 결성하게 한 겁니다. 왜? 내전의 구도를 갖다가 자기 아사드 정권 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라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리아 정권의 반군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리아 정권은 서방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친하잖아요. 그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서방에서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그렇죠? 근데 유럽, 미국 힘이 세잖아요. 근데 IS가 생겼어요. IS가 생겼는데 IS가 막 테러를 대고 목 따고 막 이러니까 서방에서 IS를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얘네들은 자 독재 국가하고 이자 러시아인 우리가 나빠 아니면 IS가 나빠. 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시리아 정권 입장에서는. 아니 저 개불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아? 그렇죠. 이 외교적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이 어려워요. IS도 그걸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서로 손가면서 별로 둘이 아사드 정권과 IS는 별로 싸우지 전투를 별로 안 했어요 서로. 이래서 복잡한 거고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국내 기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 구도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할 수 없어. 다시 돌려봐요 집에 가서. 이제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S를 격퇴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했지만 그 근원이 수니파 아랍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 수니파 아랍 주민들의 불만과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군사 접근으로 섬멸이 가능합니까?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중동의 국경을 갖다가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라는 나라는 어차피 붕괴된 나라고 이제는 그 나눠진 세력 지금의 그 전쟁으로서 형성된 세력들을 다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게 연방제가 됐든 무슨 뭐 어떤 독립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지. 아랍의 지도를 다시 그렸나요? 근원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실제로 이건 제 주장이라 키신저도 그렇고 옛날에 키신저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리처드 홀브레이가 지금 죽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외교 특사도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이건 리비아 지도고 여기 지금 지도인데 저런 식으로 국가가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즉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슬람 국가가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수니파 지역을 하나의 독립 국가 내지 독립체로 만들어주고 그 북쪽에 지금 저 메고 있는 거 저기 포인트를 좀 해주세요. 저기 하늘색 쿠르드족 지역 네. 국가로 만들어주고 네. 저 옆에 지금 저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 시아파 알라이파 네. 그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 개 저 보라색 네. 저 이라크의 시아파 지역 네. 그 국가나 뭐 독립체로 만들어주고 저런 식으로 인정을 해야지 해법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건 아까 말했죠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상 완곡하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죠. 공공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아랍 국가의 국경을 세운 건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왜 지금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수니파 아랍 국가를 하는 게 있냐? 옛날 저 사람들 국경에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영국이나 프랑스가 사이코스 나눠 먹기 위해서 국경을 걸었으니까 나눠 먹은 겁니다. 국가를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슬람 국가 그 지도자 바그다디라는 사람이 저걸 하고 나서 옛날에 제국주의가 구는 국경선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서양 제국주의가 만들어준 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도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62개국 십자군 중에 하나예요. 네. IS에 대항하는. 아니 우리가 왜 십자군인 거죠? 아니 유럽 애들이야. 그 국경을 맞대고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끊임없이 서로 전쟁하고 그럼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1000년 이상 다퉈왔죠. 네. 그렇죠? 우리는 이슬람하고 척을 진 적이 없어요. IS에 대한 정보와 이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과 시각 전체가 서양이 십자군 전쟁 바라보듯이 하는 시각 속에 있거든요. IS도 때려잡거나 국경을 새로 만들거나 해체하거나 해야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서양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서양의 책임을 묻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죠. 그럼 국경을 새로 긋는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 얘기는 그 세력 재편을 갖다가 인정해서 세력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정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력 균형인데 저런 식으로 현재 존재하는 세력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변 세력들이나 미국 서방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옛날에 시리아, 이라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국내 테러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제가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경찰청에서 무슨 이 누스라 전선이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에 시리아에 있던 조직이었는데 누스라 전선 지금도 존재합니다. 누스라 전선 지지자들을 갖다가 체포했다. 인도네시아에 체포했다. 그러면서 소지자가 비비탄 무슨 비비탄. 등산용 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이제 우리 후배 기자가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비비탄. 그 누스라 전선을 설명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아니 정부가 개판이 들어온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전화했더니 그거 걔가 썼겠어. 보도자료 보고 썼지 그러더라고요. 경찰청이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테러 방지법 좋은데 테러 방지법은 전문 인력을 키워야죠. 누스라 전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결성됐고 누가 지도자였고 언제 미국에서 테러 단체 지정됐고 다 개판입니다. 다 틀려요. 팩트가.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예산 따가지고 국정원이 그런 사람들한테 테러 방지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칼 쓸지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줘갖고 자기 손을 벨 거란 말입니다. 자기 손만 베면 되는데 우리 손을 베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방지하려면은 첫 번째가 우리 전문 인력과를 테러에 관련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인력을 키워야지. 인력을 키우지 않고 법부터 만들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지금 정부에서 막 유포시키고 있는 정보를 기반해서 테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 지금 정부가 막 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200명 어쩌고 프랑스에서 테러 났는데 영국도 유태인과 만만하게 테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 통과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미국도 왜 테러가 안 나고? 미국은 떨어져 있고 유럽보다 훨씬 출입국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세계에서 출입국 짱 아닙니까? 저는 테러 방지법이 생기면 파파이스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파파이스는 항상 위험했어요. 조직적 유사성이 있잖아요. 거기도 총수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파파이스가 파파 IS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시리아의 친구들 와합. 아까 보니까 와하비즘이라면서요. 큰일 났어요. 테러 방지법 막아야 되겠어요. 제가 김보엽 기자를 오래 알았지만 이렇게 히트를 친 건 처음이에요. 가끔 있어요. 더 자세하지. 이거는 잘 안 팔리는 책입니다, 이게. 빨리 안 사면 절판될 수 있어요. 관련 서적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슬람 전사의 탄생, 역사 쭉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드물게. 그분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로니아 진. 평산네이처. 마켓에 최고 매출을 올리는 상품인데, 속설에는 남자가 먹으면 아침이 달라진다고.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죠. 임상실험을 저희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일단 먹고. 근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로니아 진진진이 다시 한번 광고가. 두 번째는 착한 착한 콜 꽃배달입니다. 매출의 5%를 구매자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를 한다네요. 착한 콜 꽃배달을 이용하면 한부모 가정 희망 프로젝트, 노무현 재단 부산위원회,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각종 정치, 인권, 환경단체 70곳에 구매자가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답니다. 1800-9222. 그리고 벙커 광고를 하나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하도 역사 교과서 얘기 나와서 최근사 70년을 10년씩 단위로 쪼개가지고 강좌한다고. 벙커원 메가 릴레이 특강. 국가란 무엇인가? 김동춘, 박명림, 천정환,
정윤수, 박해천, 강헌, 한홍구. 2015년 11월 16일 개강. 개강했어요. 첫 강좌했고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동춘 교수님 강좌가 이렇게 미어 터지는 건 거의 사상 최초일 겁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소개 하나. 중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밀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밀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책 내용 중에는 현재 정치를 은근히 비꼬는 대목도 있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는 최종명 중국 전문가고요. 썰물과 밀물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퀴즈를 부활시켰어요. 짧게 퀴즈를 하나 드리는데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루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득표율 투표가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새벽 5시 25분인가요?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루적을 시켜봤어요. 영루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걸 영루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19일 날 개표가 시작된 6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영루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에 이기죠. 뒷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뒤에 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 이렇게 정누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 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지죠.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대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5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된다예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재인은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돼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 이거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표가 쭉 올라가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는 아주 극명합니다.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요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선관위 자료하고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55.1%로 요 지속 기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추세를 보자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을 치고 나가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16개 대형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을 누적하면 4시간이지만 예외도 있긴 있으나 공통점 뭐냐?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에게. IS 책도 드리고, 밀란 책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설득이 되면 여기 나와서 출연도 시켜드립니다. 저 표를 작성하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리했을 뿐. 앞으로 이런 거에는 퀴즈라는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뭐 과제라든가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퀴즈하고 속잖아요. 일단 퀴즈의 형식으로 하세요. 응모해 주세요.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냉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 뭐야 이게? 보낭칠 이노큐.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낭칠. 몽구 시간입니다. 최근 그래서 후원자 1000명 도달했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나오면 도달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후는 안 나오려고? 그만 나오고 싶어요. 자, 오늘도 3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몇몇의 어른들이 우리의 교과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배움의 주체인 우리라도 나서서 그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 보고 깜짝 놀란 분 많죠? 이름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수원모여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윤수진 학생입니다. 나와주세요. 김보엽 기자하고 토론 좀 해봐요. 우리 위헌성을 한번 다뤄볼까요? 이렇게 말을 잘해요. 저게 작정하고 외워서. 작정하고 왜요? 본인이 저런 걸 다 썼어요? 아니요, 그 앞부분, 발언 앞부분 보면 나오는데요. 논문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저 평상시에 되게 느리고 어눌하게 말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좀 위안도 되네요. 아니, 저기 학교 저런 집회에 나가서 저렇게 발언하고 영상을 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 영상이 돌아다니는지 오늘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걸 봤으면 어떡해? 부모님 신경 별로 안 쓰세요. 여기 나오는 건 아세요? 네. 괜찮대요? 네, 좋아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방송 보시고 저 여기서 저 찾는다고 담임쌤이 나가라고. 여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 발언을 한번 제대로 해서 그 어른들이 저기 나온 학생들이 등 떠밀려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으면 해서 진짜 작정하고 나갔던 거예요. 똑똑하네요. 그러면 왜 등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찜찜해서 저런 데 나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면 그냥 양심이 시켰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심이 시켜서 나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친구들 야 저기 나가보자 그래서 같이 뭉쳐서 나간 건 아니고? 제가 나가보자 하는 친구인데요. 주동이군요. 근데 혹시나 저게 방송된 뒤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걱정이 돼서. 네, 없었는데 어떤 기자님이 저희 학교를 기사에 썼다가 학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걱정은 조금 돼요. 그 친구들 몇 명이나 나왔어요? 처음 집회 때는 4시 나오고 4시 나오고 두 번째는 3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2번 나가서 본인이 충분히 자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그 시간에 그 세월호 광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거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월호 광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거기서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거의 왜 그건 시작했어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잊으려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러고 말만 해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저 정치 하고 싶어요. 왜? 저 정치인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자리가 예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정치 그런 구조가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관심 있게 봤었는데 작년에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 정치하는 거 아니죠? 네, 부모님 김어준 씨가 누군지도 모르세요. 아, 뭐예요? 좀 유명 좀 해줘요, 좀. 정치를 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할 거고? 아니, 대통령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저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온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사람이 왜 이렇게 똑똑해? 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로 합시다. 네, 대통령 네,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중립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정치는 어렵고 혹은 더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을 그렇죠. 가지면 좀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렇지. 수 있잖아요. 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저 학교에서 꿈발표 대회를 했는데 저 전교생 앞에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아, 정치하면 새누리당에 들어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나 안심이 되는지. 국정화 추진하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 남의 교과서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알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 국정화 집회 외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집회는 앞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네, 나갈 수 있는 건 다 나갈 생각이에요. 머릿수라도 보태야죠.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몽고 준비한 영상 중에 구두 닦아 한 푼 두 푼 벌어낸 회비 자금 출처가 아닌 홍화당이 한겨레는 해체하라! 어버이 연합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자, 한겨레 앞으로 그 어르신들이 몰려가가지고 어버이연합 회원. 네, 어르신연합 있잖아요. 몰려가가지고 한겨레 해체라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버이연합이 집회 나가거나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뭐 일당 받고 간다 어쩐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가 그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의혹 기사를 썼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사 앞에 가서 그 우리 일당 받고 일하는 거 아니다. 네, 그 활동자금 내용 공개하면서 그걸 이제 한겨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면 그 저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한겨레 신문사가 2010년 1월 21일 기사 내용 중에 보수 시대마다 출동하는 어르신들이라는 한겨레 기사 신문 내용이 진실과 전혀 관계없는 허황된 기사 내용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활동 작업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한겨레 신문사 앞에서 개최하는 바이다. 한겨레 신문이 알송하다고 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활동 작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봉사해오시고 고생해오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개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자녀,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또한 할머니에게 드린 용돈을 모아 회비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이를 모두 영수증 처리하여 활동 자금으로 쓰고 있음을 공개하는 바이다. 심지어 독거 노인으로 암병에 걸려서 자신의 치료비를
대한민국 애국 활동 군 작업으로 써달라면서 해비를 전달하신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다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회원들의 감동적이고 소중한 해비는 친북 좌파 척결, 대한민국 자유수호,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 덕고 부루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알리는 바이다. 또한 서울 종로 상가에서 구두 닦기로 생업을 하고 계시는 김태범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어버이 어른들의 애국 활동을 보시고 거기에 감명을 받고 거금이신 30만 원을 내놓았을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뜨거운 애국의 눈물을 흘렸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 상가에 폐품을 주어서 팔아 생업하는 할머니께서 10만 원의 애국 생금을 내놓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월 6일 날 자기압 스펙으로 1,3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월 6일 날 1,350이 들어왔고 어르신들이 일당을 10만 원 받고 나왔다, 5만 원 받고 나왔다, 3만 원 받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지금 저희는 컵라면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팔을 써야 되는 것이지. 발로 안 뛰고. 이것은 제가 낸 겁니다. 이것은 이 돈은. 이런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냈었나요? 300만 원 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수증하고 통장하고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똑똑히 봐. 한겨레 신문. 자, 이규일 씨가 천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명예에 있어서 고소한다.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용서 안 해. 자, 500만 원. 500만 원. 자, 500만 원도 여기 있어. 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야, 밝혔다. 500만 원이다, 자. 뭐 국정원에서 봐준다? 500. 나 제일 조금이야. 야, 자, 제일 조금이다. 100만 원. 야, 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한 개를 잡아먹어야 되겠어. 800만 원. 한 개가 자금 출처를 내가 조사를 해야 되겠어. 한 개를 신문 조사해야 돼. 자, 800만 원. 자, 500만 원 있는 그대로예요. 500만 원.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시점부터 대략 1년 전부터 그 카페 홈페이지 운영됐는데 없었어요. 사람이. 정말로. 총 1년 동안 글이 한 10대 개 있었고요. 저 모임이 발족해서 자생적으로 회원이 모여서 그 회비로 저희까지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요 앞에 또 오셔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거나 아니면 한 서울 지역만 해도 그래요. 서울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어딘지 어떻게 알죠? 어디 홈페이지를 두고 연락망을 두고 카페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거나 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실에서 전화 계속 돌리겠죠. 이렇게. 누구한테? 회원들한테 다. 그러니까 그 회원이 있어야지 처음에 돌릴 거 아닙니까? 그 회원한테. 그 회원이 없었다니까요. 그 홈페이지 상으로. 예전에 그 카페 페이지는 없어졌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쭉 봤더니. 그래서 뉴욕타임즈 시절을 되돌아가서 보시면 그걸 제가 몇 달 동안 놀리는 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응?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거 없었는데 이거 어디서 등장한 거냐고 계속해서. 일부러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여기 접근해가지고 나 이번에 일당 15만 원인데 당신 얼마 받아? 다 거긴 15만 원이야? 이런 경험담들도 있죠. 올라간 것 중에 보면. 예. 근데 저렇게 해서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계좌를 쳐다가지고는. 당연히. 하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모로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정말로 저분들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생긴 영수증, 똑같이 반짝반짝한 돈을 한꺼번에 냈나요? 다 조개 반질반질해. 들고 와가지고 다 냈다고 그러는데 저분들 다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쭤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면서 막 혼내요. 근데 실제로
소신이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당연히.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돈 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부 예산 중에 시민단체 지원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부분 이제 애국, 방공 뭐 이런 쪽으로 몰아주니까 저게도 상당히 아마 갔을 거예요. 새정치연합에서 서명운동 한다고 하면 장소 공개를 아주 임박해서 하거든요. 미리 네. 공지를 안 하고. 근데 알아. 바꾸기도 하고. 현장에 가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김무성 친노라고 막. 제2의 친노. 제2의 친노. 저것이 자발적으로 그럼 개개인의 쌈짓돈으로 저렇게 대규모로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명백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게 그날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 찍고 나서 네. 편집한 거죠. 네, 그 경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격했던 그런 장면들. 언론이 다뤘어야 하는데 못 다룬 거. 그날 집회가 어땠는지 실체 한번 봅시다. 역시 국회의회가 한국은 허성포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거의 끝으로 나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서 집필이 중요하다. 국가교육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쏘는 거예요. 네. 무차별적으로. 네. 여기 동네 주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네, 그런 거에 뭐 나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무조건 캡사이신 네. 쏘는 거예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캡사이신을 맞았어요? 본인은? 네. 어때요? 처음 맞았거든요. 네. 직사로 이제 눈 뜬 상태에서 직사로 맞았는데 너무 뜨겁고 그냥 뜨거우면서 거기에서 뭐가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프레스 완장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그 캡사이신 직사로 맞아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골 때리네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고 막 집회가 거칠어지고 하니 할 수 없이 대응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새끼야!
물 좀 뿌려드릴까요? 됐어. 우연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명백하잖아요. 여기 보면 가는 대로 계속 쏘잖아요. 이렇게. 그 맞는 순간 바로 피멍이 들어요. 역대 이제 가장 수압이 셌던 물대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10년간 봐왔으니까 알겠네. 네, 그래서 가장 그 전에 셌던 거는 2008년 촛불 집회 때, 그때 청와대로 처음 행진했을 때 이제 그 청와대 앞에서 물대포를 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쵸. 이제 물대포 쏘면 맞고 쓰러지고 날아가고 진짜 그랬었어요. 그 자명도 찍은 게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그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윙 소리 나고 그게 수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좀 맞는 순간 바로 쓰러지고 뭐하고, 그리고 물대포에 이제 체류액이 있기 때문에 그 물대포를 맞지 않아도 그 맞고 있으면 체류액 냄새 때문에 막 구토 증상이 있거든요. 최근 10년간 중에 이 물대포를 이용한 진압 장면이나 하여튼 집회 진압 장면 중에 가장 심한 날이었네요, 그날은. 네, 수압이 가장 셌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심해진 게 경찰 태도도 우리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백명비씨가 다쳐도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태도로.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활동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삭발한다, 단식한다, 고공농성한다 그러면 진짜 충격이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게 계속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무덤덤해지고 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고공농성하거나 단식하거나 아니면 뭐 오체 투지한다거나 그래도 눈길조차 끌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 충격받고 경악해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지적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꾸짖지 않고 책임자 묻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네, 이거 기본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계속 그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 여론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끌고 가고 야당 의원들한테 꾸짖어 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물대포는 시위 진압 장비가 아니라 폭동 진압 장비죠. 그렇죠. 응? 네. 그래서 계속 폭도들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들 총 쏘고 서로 죽이고 하잖아요. 그들을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그들을 제압하느라고 개발한 게 물대포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게 폭도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정화를 반대하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데 폭도로 보는 거예요. 집회가 또 있다고 하죠. 12월 5일이죠. 2차 민중총궐기. 저는 좀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똑같이 가서는 사람들만 다치고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흥분하기만 하니까 좀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이 차벽들 자동차를 땡기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상대에게 의사전달을 확실히 하고 우리도 물리적 피해를 좀 덜 입고 빌미도 주지 않고 물론 집회에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 하나의 의사표현 방식이고 또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메일로.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는 차벽 앞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10,000명이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거든요. 차벽 설치는. 지금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 집회 현장에서인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 거울을 가지고 와서 딱 경찰 앞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한번 보라고 공권력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몽구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활동하면서 파파이스 프로그램과 그 시청자분들을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까지는 얘기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1인 미디어라는 자리가 누구한테 후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년 동안 배고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파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 그 앞날에 이제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길을 닦아줘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호준 총수나 제작진이나 파파이스 시청자나 분들 평생 잊지 않고 이제 활동하겠다는 그런 다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